자, 양난 외에 이제 군사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이 있죠. 크게 이제 5군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진간체제가 복귀되고, 소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강권법 있죠. 그래서 입각한 소호법 같은 것들이 이제 원앙지구 중심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그만 좀 보고요. 자, 보통 조선후기 때의 그 5군형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훈련도감이죠.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졌던 그 후부터 여러 이제 그 5개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5군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뭐 수능에도 자주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면 조선 왕조는 신분과 토지를 기초로 해서 군역과 군사제도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병농일치제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병농일제 지향하며 중앙군을 갑사와 정병으로 구성됐다. 갑사는 양반 출신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에 가전을 지급하는 군인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예. 근데 여기 양반 출신이라고 했는데 갑사 구성이 이제 여러 가지 구성으로 돼 있어요. 특수군대인 위에 속한 사람들 양반 출신이 많고 일반 이제 중하위급 좀 이제 직업군인들은 일반 평민에서 그냥 간단하게 시험 봐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일단 이들이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에 가전을 지급받죠. 이건 얘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이후에 조차 소멸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병 같은 게 직접 이제 뛰는 군대죠. 양인 농민들 이렇게 군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토지 소유 여부와 인정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무슨 제라고 하죠? 공족제라고 하죠. 공족제. 예. 그래서 이것이 세조시대 때 보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인정을 분리하면서 군역이 크게 증가시켰고 그래서 성조 때 인정만 기준으로 군역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조 때 보법인데 해가지고 뭐 성종 때 인정만 했다니까 뭐 이게 책에도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보고 보법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 보법 때 들어와서 양인 개병제가 실시하고요. 그 뒤에 앞부분에 봉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요건 양인 개병제는 보다는 주로 호를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호가 중에 모든 호에 대상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호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임진왜란 때죠. 자, 선조 25년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의 발발 직후에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우세한 전술과 무기를 활용하여 조선을 빠르게 점령해 갔다. 이에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대대적인 군대 개편을 시도했는데 이때 군대 개편은 주로 언제 일어났죠? 아까 얘기한 심유경하고 고니씨가 4년 동안 회담을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소관계가 있었죠. 요때 이제 했죠. 그때 이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고요. 이 훈련도감은 의무병이 아니라 군사대 급료를 주고 지급하는 군역을 두는 상비군이야. 예. 그래서 직업군인 제도야. 그래서 있고 훈련도감은 병종이 3개로 구성됐죠. 삼수병 체제. 일단은 조총을 다는 포수. 이때 항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당시 이제 조총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창검을 쓰는 살수. 그 다음에 활을 쓰는 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삼수공으로 구성됐다. 자, 이들은 이제 상비군이자 급료병인 도감군들은 그러니까 훈련 도감이죠. 그러니까 도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래는 이게 임시부대예요. 도감 자체가 붙은 게 임시기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상비군으로 바뀐 건데, 자, 이 도감군들은 조총, 화약 등을 군수품을 나라에서 제공받고 예전에는 군인들이 자기 무기, 그 다음에 갑옷, 그 다음에 음식들은 다 챙겨온 거야, 자기가. 예.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직접 나라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훈련도감 자체가 각종 무기 자랑을 또 자체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형이 안에서 군사기구,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가 필요하죠. 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강간을 파견해갖고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초창기 때 있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군수법을 충당하였고, 자체적 운영에 군수법을 충당했고, 둔전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평상시에 군인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생산되는 부분들을 먹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그런 것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둔전을 설치해 군량을 비추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훈련도감 자체가 이제 무기 제조다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 때 강상업에 큰 이바지했어요. 군수 강공업에. 왜냐하면 일단 무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납 같은 게 필요하죠. 총알 같은 거. 그러면 납하고 또 은이 같이 붙어 있죠. 은하고 납이. 그때 은광도 같이 개발하는 납도 생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때 강공업 때 오군형을 중심한 이게 뭐냐면 강간제도 나중에 생각했지만 간 제도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강공성적에 이바지했고요.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 운영에 필요한 군비 확보를 위해서 그때 그 한경도나 뭐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특별세인 삼수민에 부과했죠. 그래서 삼수민은 어디에 부과되는 거? 전세에 부과된 부가세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후군 침해 대비해서 또 훈련도감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훈련도감이 그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훈련도감이 운영이 재정적 기반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적게 주다 보니까 도망병들이 많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까 하다가 도감의 충원 방식을 각 지방의 도감군의 할당에 착취하는 숭호제 형식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자원병이 아니라 이제는 할당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당을 해서 거의 뭐냐 반강제적인 것을 해가지고 착취해갖고 이들이 올라오면 이제 적은 급료를 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뭘 하게 되면 난전을 해요. 도성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난전은 뭐냐면 몰래 받다 파는 거지. 허가받지 않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눈감아줘. 왜냐면 얘네들 월급이 너무 짜기 때문에 이 짓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눈감아줘 버린 거야.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군대보다는 이제는 각 할당제도 반강제적인 것도 승호제를 실시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 승호제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직업 군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병장 때 그 하사관을 이제 할당을 시켰어. 지금 하사관 너도 나도 하려고 하잖아. 이게 직업 돈이 되니까 그 당시 하사관 안 하려고 했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병에서 착출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할당을 주는 거야. 사단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별로 할당을 줘갖고 할당량을 채우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위관 그 중대장, 소대장들이 불러놓고 이제 병들을 이제 하사관이니까 하여튼 그 몽둥이 때렸대요. 지원자가 나올 때까지.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사관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하사관보다도 그래도 장교가 되지 않냐. 그래서 장교 이제 3, 4도 해가지고 장교가 됐는데 이거 비슷해요. 강제할당제야.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승호 대상이 되면 훈련도관 군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처자를 보내고 서울에 올라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금도가제 제도 지급되지 않으니까 도관군들이 사업행위를 하게 되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묵인을 해주는 거야. 이게 최초의 난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 훈련도감 있고 훈련도감 외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냐면 여러 군영들이 만들어진데 이때 군영대 특징이 뭐냐면 오이제 같은 경우에는 세조 때 딱 어떤 체계적인 계획 아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오군영 제도는 일단 뭐냐면 차례대로 만든 게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냥 만들어진 거야. 아무 계획 없이. 이게 만들어질 때 특점이고 그 다음에 오군영 제도는 이제 왕이 직접 통과하는 것보다는 서인 세력들, 그 당시 집권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장악을 했죠. 그래서 왕권을 약화시킨 요인이 됐어요. 이거는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임진왜란 중에 훈련 동안 성립된 이후에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의 중앙건재가 오군영이 차례차례 창설해 갔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강해군이 이제 명나라 세트와 총의 흥기난 중국의 격변에 대응해서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외정책 방침을 주력하게 되고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서인 세력들이 신명배금의 외교 노력을 이제 했죠. 그 당시 후금은 이제 위협을 대처하고자 군사적 장치가 이제 필요했고 이때 이제 서인 세력들이 이제 여러 부대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서인들이 오군영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이간의 난 있죠. 예, 이간의 난은 인조반정 이후고 나서 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조반정 때 큰 공을 냈는데 2등 공신에 봉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에 있지 않고 저기 병방을 보냈어. 평안도 지역에 관찰사로. 그런데 이제 영모 사건이 그 당시 다 많이 일어났어. 인조 초창기 때. 근데 영모 사건 중에 이갈의 아들하고 관련된 영모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아들 보내라. 그러니까 이갈이 가만히 있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기껏 이제 고생을 했는데 자기 뭐냐면 아들들 영모 취급받고 또 자기도 어떻게 걸렸을지 모르잖아.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해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게 이갈의 난이죠. 자, 하여튼 이갈의 난 때 잠깐 이제 서울이 이갈에 의해서 점령당한 사건 있죠. 그래서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서인 정권은 금이군이라는 건 뭐야? 왕의 직속 부대죠. 예. 그래서 이제 호위하는 부대도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고 그래서 만든 게 어용충이에요. 그래서 어용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경기 주변에 있는 군대 총력 교육고 당시 도망 상태 급시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총영충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서울과 이제 경기의 경비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 또 조선 정부는 둘째 호란을 겪으면서 이전부터 추진했던 중앙군영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더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간에 별도의 소속 군대가 없었던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설치하고 아울러 훈련동안을 비롯한 각 군영에 군액을 증설하는 작업도 보였다. 그다음 호종 때 또 뭐냐면 북벌도 했죠. 네, 북벌 대비해서 군사력 증강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치된 부대가 금이영이에요. 숙종 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용총, 총영총, 뭐 금이영, 훈련도감, 수호청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5군영이 형성이 됐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중앙군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군영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금노병들 상비군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고병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군영은 일정한 계획 아래 일률적으로 형성된 군제가 아니며 소속 군사도 성격도 한결같지 않았다. 그래서 도성에 상주한 상비군도 있고 각도의 정병들이 병상한 군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공군도 포함됐고 그러나 병상군제보다는 상비군제가 더 중축이었고 이제 농민도 일반적인 군풀 납부하면서 군역을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양인계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 부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5군영은. 예. 그리고 이 5군영도 마찬가지로 5위와 마찬가지로 간할 부대들이 다 간할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선은 상대적으로 지방군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되게 지방군이 약하고 지방군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야? 중앙의 5군영이나 5위의 통제를 받아.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초창기 때 초기 대응을 못해. 군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퍼지고 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반란군이 커지고 나서 중앙군이 오잖아. 중앙군이 와서 진압을 해요. 그때 이제 진압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중앙에 하향 무기들 있죠. 이 하향 무기들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하향 무기나 기술 같은 것들은 외부 발설해야 돼. 중앙군에서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군을 강화시키고 상대 지방군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 이게 중앙 집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에 반란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압에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주변의 외적들 공격할 때 효율적으로 대비를 못해요. 네, 이런 것들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지방군 정비와 소공을 볼게요. 그 임진하는 도중에 이제 지방군이 정비됐어. 이게 뭐냐면 소고군이죠. 이 소고군은 아까처럼 말했지만 소고법하고 달라요. 소고법은 원앙진 같은 군사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소고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군을 얘기해. 그래서 이 소고군의 훈련도감은 소고법에 의해서 조직이 됐어. 그래서 소고군과 소고법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고군의 군제 편성 방식은 그 유명한 범법서가 있죠. 기호신서 외워두셔야겠죠. 예, 절강범법, 강남범법. 그래가지고 이제 왜군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첫 개강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소부대단이야. 그래서 영, 사, 초, 기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래서 최상단이 영원 영장을 두고요. 그 아래 이제 주로 영장 수정을 이제 했어.
그래서 수령이 영장을 이제 겸하는 제도를 뒀다. 그래서 진간체제와 마찬가지로 장군이 아니라 군사 지휘관이 전문화된 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이 아니라 수령 문관이 뭐냐 주로 영장을 금지했어요. 이게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얘네들 군사적인 어떤 능력도 없는데 괜히 와가지고 전투 때 이제 하면 전투 지휘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전임 영장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수령들이 너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수령이 이제 겸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소고원 편제들이 있어요. 소고원 편제들 보면 이제 여기 쭉 있는데 보통 병사 11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앙진 형태가 뭐냐면 거죠. 그래서 이 대자들 원앙진 11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편성됐다. 원앙진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삼지창병 그 다음에 또 뒤에 등폐수, 난성병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된 부대들을 원앙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군 1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가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뭐냐면 왜군 1명이 했던 기술들을 10명이 나눠가지고 같이 했던 것들 해서 왜군의 금저점 있죠? 이런 것들 격파하는 그런 것들이 원한징인데, 자, 이런 부대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종전의 조선 정기는 기병 중심이었어요. 기병. 왜냐하면 누굴 막기 위해서 여진족과 상대하다 보니까 기병 중심이었는데,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얘네들과 싸우다 보니까 또 뭘로 바뀐 거야? 보병 중심으로 바뀌어요. 조총병 중심에. 근데 때마침 이제 끝나고 보병주로 바뀌는데 북쪽에 누가 쳐든 거야? 여진족이 쳐든 거죠. 후금이. 근데 여진족 싸우면 기병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병하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프랑스에서는 또 당하게 되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식 군대 편제를 했다. 그러니까 소후군은 거주주 중심의 훈련 방식을 채택한 정령일치의 군사 제도였고,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 편제들이 쭉 있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공군도는 특징이 뭐냐면 양인과 천인이 모두 편성됐어. 예전에 요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원래 노비는 군대 안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 군대 갔죠. 그래서 노비도 구성된 군대가 있었어요. 2개가. 하나가 조선전기 때 잡새군, 그리고 조선후기 때 소군. 이게 물어봤어. 어떤 분 훈련도감도 있지 않냐? 물론 훈련도감도 노비 출신이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답은 그렇게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럼 따라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소공은 양인과 천민 마더 이렇게 다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양반들은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인들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천해군 하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속대전에서는 이걸 천해군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후에 중앙과 지방 군영에 소군을 편제된 사람들은 군의 확보 차원에서 군부를 이제 편성하고 경우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소군의 이중 문제가 이제 커져갖고 이 과정에 소군은 군대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수포군으로 변질됐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납부하고 대신 빠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천해구나 수포군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전술과 이제 무기 체제에 도입 보면 여기 조총 보이죠? 조총. 네. 이 조총은 일본 애들이 그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두종 얻어가지고 전국시대 때 널리 이제 확산된 무기인데 이게 상당히 새를 맞힐 정도 성능이 좋은 뜻으로 그 조총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말로 이 덴포라고 하죠. 덴포. 그러니까 덴포 없이 다녔다가 한번 깨졌잖아. 이게 뭐야? 무대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조선 정부는 전술 체계의 한계를 이제 적실하게 느낀 거야. 그래갖고 조선 정부의 군사 정수는 되게 북방민족들, 유목민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기병 위주였죠. 적은 병력을 기병을 중심으로 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밀집 보병 형태가 중요한 거야. 하향 무기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 하향 무기가 널리 보급되면 기병들이 제대로 뭐냐면 활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유목민족들이 강세를 하다가 갑자기 한풀 꺾인 게 뭐냐면 18, 19세기 때 들어와서 하향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이지. 초창기 하향 무기는 솔직히 연발 사격이 안 됐잖아요. 근데 18, 19세기 들어가면 연발 사격이 가능하고 이제 강성총이라고 이제 하약이 뭐냐면 총알이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야 뱅글뱅글 해갖고 나가죠. 자결탄이나 해갖고 터지는 하약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점점 뭐냐면 기병이 약해지고 다시 군대가 보병 중심 편제가 돼버린 거야. 예, 하여튼 자 하강 무기가 보급되면서 뛰어난 기적의 무예보다는 훈련 많은 군사 하약,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냐면 싸움을 잘하면 안 돼.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는 개인적인 조직력.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개인기가 뛰어난 게 아니라 조직 축구가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조직력이 뭐냐면 앞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은 힘이 약하지만 모여가지고 조총을 쏘거나 밀집되어 창병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훈련도가 삼수병 군사들은 병종부 훈련과 함께 하나의 전술 체계를 이루면서 집단 훈련도 하게 되죠. 이 집단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집단 훈련을 하는데 누가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 무술 뛰어나다고 막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그게 이제 명나라 때 척계가 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승려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무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데리다가 한번 싸움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 맨날 깨지는 거야. 이 사람들 맨날 하면 자기가 무술 잘하니까 합법이다 해갖고 얘네들 뭐 아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도 한두 명 상대할 때는 모르겠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대규모 병력할 때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배제시키고 건장하고 착실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집단 전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군들 격파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싸움을 못할지라도 하나를 뭉치면 싸움을 잘하는 집단 훈련이 필요하다. 조직 정수리.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조직적인 어떤 부대 운영이 좌우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후에 조선 전술 체계는 점차 기병 위주에서 뭘로 넘어갔다고 됐죠? 보병 중심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병이 조총 부대가 있죠. 이 포수가 중심에서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여진족 때는 왜 당했냐? 이렇게 보병 중심으로 넘어가면. 근데 기병인데. 근데 아직까지 조총이 한계가 좀 많았어. 왜냐면 연발 사격이 안 됐죠. 3년로 해갖고 이제 연발 사격 한다고 해도 이게 총 집어넣고 하약 재고 발사하는 속도가 늘었는데 뭐냐면 여진족 후금은 기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자체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총을 쏘고 한 발 쏘면 바로 기병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술이 먹혀들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여진족들은 또 자체적으로 또 항복한 한 군대에 뭘 가지고 있어요? 홍리포나 불랑키포 같은 포병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또 먹혀들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좀 1세기 뒤에 이제 뭐냐면 개장된 그 조총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여진족도 싸우면 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1차 세계대 때 뭐 기관총 갖고 있는데 기병도 잘 갈구면 되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국이 총포가 발달되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죠? 기병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향이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사료 강독을 해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료 7번 잠깐 볼까요? 자료 7번. 자, 거기 자료 7번에 보면 이제 그 반개수육인데 이 반개수육 유형이 쓴 거죠. 현종 때 사람인데 조선기 때 사람이에요. 자,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를 군대에 편입하지 않았다. 왜냐면 양천제에서는 노비는 군대에 의무가 없어요. 근데 노비가 점차 많아지고 상학이 점차 긴박을 지냈다. 소고법이 생긴다. 아까 소고법은 이제 아까 현대 방식이었죠. 임진한 후에부터 시작했다. 혹자가 말하기를 개인의 노비가 일단 소군에 편입되고 때문에 임의로 대거하면 불허한 것이냐 했다. 만약 대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문제는 현행 법과 별반 다르게 없다. 지금 규정에는 소고군과 각지의 군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들이 주인이 있잖아 한번 대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 이 소고군 속에 상당히 노비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산노비, 공노비 등. 예. 그러면 이제 요때부터 노비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다? 천해화됐다. 그게 이제 자료 B번에 나오죠. 지금 소위 소고군은 산호와 같은 천인들이 억지로 술을 채워 만들고 또 어린아이와 노인도 한데 섞여 대우를 편성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안에는 또 군정에는 죽은 사람도 같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료 9번에 보면 이제 조총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총자제법을 이제 배워와서 이게 임진왜란 때 사오고 처음 사용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걸 보고 나서 배우면서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송이라고 있죠, 여송. 이게 필리핀이거든요. 루손 지역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상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여송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뭐냐면 포르투갈 상인에게 배웠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스페인어 해석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죠. 병자호란가 이제 국제질서. 예전에 병자호란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죠. 뭐와 관련돼 나왔죠? 사대동적 명분론, 고조의 외교정책, 청세동적 사대관과 비교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뭐냐면 일본의 국교 정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강해군 때 이제 국교 정상화 됐죠. 선조 때부터 이제 교습이 있었어. 왜냐면 이제 일본 정부 입장 때는 이렇게 병명한 거지. 우리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다 뭐 때문에? 도요토미 시데요시 때문에. 우리도 도요토미 시데요시 싫어한다. 나도 많이 핍박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했고 선조 때부터 이제 강해군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뭐냐 싫지만 일단은 이 당시 피라민들이 많았어. 많이 끌고 가고 이제 일본 애들이 가져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뭐냐면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사절단을 파견했고 강해군 때 들어와서 이제 선조나 강해군 때 들어와서 그때 북쪽에 누가 일어났죠? 후금이 일어났지, 후금. 근데 후금이 우리나라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 그런 상황에서 비록 싫지만 일본 애들가 계속 척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에도마쿠하고. 에도마쿠가 또 후방을 치면 어떻게 됐어요? 또 양면으로 공격받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이 우리 후방을 못 치게 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강해군 때 뭐냐면 기후약조를 맺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일본과 이제 스시마 통경오역에서 관계가 정상화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후약조를 맺고 나서 그때 예전처럼 조선전기처럼 또 복구할 수 없죠. 아무리 외교관계를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당시 일본 사신단이 어디까지 올라온 걸 허용했어요? 서울에 와서 조공을 바치거나 외교 사무를 받는 거 허용해줬어. 근데 이제는 이제 허용 안 해요. 어디만? 부산에 초량리관이 있어요. 거기서만 이제 오고 거기서 일 처리하고 가라. 왜냐하면 얘네들이 보니까 임진할 때 일본군들이 그 당시 북상하는 통로 있죠. 서울로 올라오는 그 통로가 보니까 일본 사신단들이 뭐냐면 서울 올라오는 통로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사신단을 파견할 때 그냥 파견된 게 아니라 다 지도를 그려가면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일본인 상경을 금지시켰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딱 활동을 제한을 시키죠. 그래서 초랑외관에서만 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관계를 기억해두고 그리고 조선 초기 때 주로 세안 그다음 포도 세안이 이제 주요 목적이었고 해담사 세안사를 많이 파견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통신사 이름으로 이제 했고 독고가 막고 때 이제 통신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동상이몽인데 독고가 막고는 통신사들 이제 초빙하면서 일종의 뭐라고 선전하냐면 조선이 우리한테 조공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우리 입장 올 때는 일단 예전에 당했던 게 뭐야? 일본의 국내 정세를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정세를 좀 알 필요 있기 위해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막부에서 통신사 오면 되게 화려하게 그 한영식도 해주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일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얻을 게 없다. 이제 더 깔보기 시작해. 왜냐면 그 당시 에도 막부에서 나락이라고 해서 여러 선진 문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얻을 게 없다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점점 어떻게 돼? 이제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세기 들어가면 중단이 돼버리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호란전화의 이제 조선 정부의 대치를 보죠. 자, 조선과 명이 임진왜란으로 세진한 가운데 이를 틈타서 압록강 북쪽의 여진족들이 후금을 건국했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통제를 제대로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계속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후금은 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죠. 그게 이제 뭐죠? 누드와치가 공포한 7대 한이라는 게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누드와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명나라에 충성을 바쳤는데 명나라에서는 그 반란 진압하는 과정에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할아버지들. 오보라고 하지만 이건 의도도 죽인 거다. 뭐 이런 식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화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죠. 강해군은 처음에 안 보내주려고 했어. 근데 명나라가 와가지고 달달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홍님에게 보내줬잖아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강해군은 대내적으로는 전쟁의 디스수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고 대의적 명과 후금 사이에 유연한 외교 정책을 실시했죠.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해요? 중립 정책이라고 하죠. 중립 외교 정책.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외난 직후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또 전쟁까지 하면 어떻게 또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금과 명나라의 등거리 외교 정책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았던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군사력이 열세한 가운데 새롭게 성장한 후금과 또 적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후금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10만 대원정군을 일으켰는데 명나라가 조선의 원정군을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에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지금 강해군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강홍림을 파견했죠. 강홍림. 그래서 강홍이 1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선왕조의 실력은 뭐라고 얘기해요? 강홍림을 불러오다가 적당히 싸우고 패하지 않을 만큼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연려시 기수에서 뭐냐면 그냥 보고 항복해라. 왜곡이 된 거지. 항복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왜 항복하라는 얘기를 안 했냐면 강홍님이 처음부터 갑자기 항복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싸우다가 군대 반 정도 잃고 항복을 했거든. 그리고 강홍님은 이제 잡혀가지고 한동안 그 후금에 있었어. 청나라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강홍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강해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나중에 인조 때는 또 사신을 왔죠. 거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풀려나가고 이제 다시 귀국을 해요. 근데 인조 정권 있을 때 강홍님이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 지내다 죽었어요. 예, 큰 역할을 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강홍님은 장군 출신이 아니에요. 무관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관 출신이에요. 역관을 왜 파견했겠어요? 역관 출신을 교섭을 해라. 만주족이나 뭐 한족들과 그런 것들 이제 의도해갖고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홍리 도원수를 삼아서 13,000명 군대 있고 명예 지원하고 명분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를 대체하도록 명령했다. 항복한 거 한 거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하고 유연하게 대체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해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이때 이제 문제는 지금 10만 명 파견했다고 했죠. 근데 청나라는 몇만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었어. 두 배나 많아. 그러니까 누드와치의 특징이 뭐냐면 그 후에 청나라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부대를 직결시켜요. 그래서 그 직결시켜갖고 대규모 부대를 공격한 곳을. 근데 명나라는 전체 수는 군대가 수가 많지만 얘는 분산을 시켜. 근데 이제 명나라가 처음에 10만 명 파견한 것도 뭐냐면 우습게 본 거지. 근데 그것도 한 곳에 직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세 개 부대부터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냐면 누드와치 입장은 되게 좋은 거죠. 각계격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투를 무슨 전투다 하면 사유 전투라고 하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재작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전투도 이제 패하게 되고 조선군도 태반이 이제 잃고 투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홍님은 후금에 항복하면서 조선군이 어쩔 수 없이 파견했다. 그래서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채널 역할을 한 거야. 이 강홍님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런 이제 조선족의 외교 정책 인조 반정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죠. 왜냐면 인조 반정이 이제 일으킨 명분 중에 하나가 폐모살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당시 그 강해군이 제조지은의 은혜를 모르고 뭐였죠? 양다리 외교 정책을 하면서 청나라와 교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폐지시키고 무슨 정책을 내세웠죠? 칙명 배금 정책을 내세웠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강해군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해군의 이목대비를 피하고 그 소생이 이복대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폐모살제의 구신을 내서 이제 있기 때문에 있고 그 칙명 정책을 또 취했죠. 그래서 칙명 배금 정책을 해서 서북의 변경의 병력을 강화시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하고 그때 파견된 사람이 이갈이에요. 이갈. 그래서 이갈이 군대를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갈이
불만이 많다고 했죠? 자기가 이제 큰 공을 냈는데 2등 공식 되고, 거기에서 서북방에 지키고. 근데 서북방 파견한 건 인조가 이갈을 신뢰했기 때문에 파견한 건데, 이갈의 입장할 때는 뭐냐면 병방 가서 고생한다. 권력층하고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거기에다가 또 영모 사건 해갖고, 자기 아들 오라고 하니까 열받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공격한 거야? 거기 이제 한양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그 핵심 그 정예병들이 다 이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뭐냐면 깨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하여튼 그 당시 부원수 이갈이 이듬해 선조 2년 1월에 반정의 농공행사 불만을 붙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정부군에 의해서 이갈의 반란군이 진압했지만 더 이상 북방의 군비를 강화하지 못했다. 뿐더러 반란군 장당들이 또 후금에 가갖고 군사기밀을 유치한 빌미가 됐다. 왜냐하면 북방의 군비를 강화한다고 해갖고 정예병들을 북방에 놔두면 그 장군이 뭐냐면 믿을만 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불안하거든. 왜냐하면 인조가 정통성이 없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는 왕조잖아. 그러면 쿠데타를 통해 또 자기가 당할 수도 있겠죠. 항상 생각하니까 군대를 북방에 둘 수가 없어. 어디 둬야 돼? 중앙에 지켜야 되고 또 중앙에도 항상 감시를 해야 돼. 언제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군사훈련 시키겠어요? 안 시키지. 왜냐 군사훈련을 시키면 그 핑계를 해갖고 지방에 있는 군대들이 중앙에 올라서 이거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훈련도 안 돼. 그런 과정에서 국방력도 약해져. 그러면서 그때 누가 쳐든 거야? 후금이 쳐든. 대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면 이렇게 국방력도 강화를 못 시켜요. 외정도 제대로 못해. 근데 항상 이게 쿠데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갈의 그 반란군 장당들, 그러니까 이갈의 이제 여러 장군 중에 그 한 명의 아들이 억울하게 당했다 해서 저기 건너왔어. 그래서 그걸 후금에 가서 그 사실을 다 알렸죠. 그러니까 조선 쳐라. 선동질 한 거야. 막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특히 정부가 정예병을 양성하고 병력을 충원시키려 했던 호패법이 강해군 때도 그때 이제 사족 측의 반발로 약화됐죠. 그래서 군사력이 약화됐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은 야전의 피해 방어 건점에 성에 운구하면서 하기를 이용해서 몽골의 적을 방어하는 전술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병자호란한테 당한 거지. 왜냐하면 이걸 청군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 병자호란 특징이 뭐냐면 그냥 패스야. 그러니까 성 하나하나를 격파한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기마병을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진격하는 거야? 왕만 때려잡자. 서울로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성들은 그냥 건너 뛴 거야.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강화도 피신하지 못하니까 남한산성 있죠? 올라가다가 서울에 오면 그 구원된 지방군을 격파해 가면서 왕을 굴복시켜 버린 거지. 그래서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를 뭐냐면 왕을 굴복시켰으면 지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배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 당시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게 정복 목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중국을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야. 일단 그 안정적인 어떤 공략이나 어떤 보급로를 확보한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은 쉽게 굴복시킬 수 있죠. 중앙을 쳐서. 근데 잘못하면 이게 장기 주둔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죠. 일단 그 다음에 지방으로 어떤 이제 의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반란들이 일어날 거 아니야? 저항도 일어나고 그걸 하나하나 또 진압을 하면 소모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청나라 때는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디가 중요해? 중국이 중요하죠. 근데 적은 병력을 가지고 조선에 많은 병력 거기에 주둔할 필요 없는 가성비가 훨씬 떨어지지. 그 병력을 빼서 어디 치는 게 낫죠?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조선을 굴복만 시키는데 하고 더 이상 어느 정도 요건만 하고 더 이상 간섭 안 했어요. 청나라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우리 입장은 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후금이 이제 조선이 인조반정에 기여하던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조선 정별로 등장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가도에 주둔한 모모령 군대예요. 이거는 강해군 때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이 강해군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지도가 좀 엉망인데. 자, 강해군 때 이제 어디였는데 요동 지역이 있었죠. 요동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죠? 여기는 한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양이나
있는 지역들은 다 요동의 지역의 도시들이고 원래는 한족들의 그 중심 도시야. 그래서 요동은 직할지예요. 요동 총관이 여기 직할을 하고 있었고 그 북쪽에 누룩한 도사라고 해갖고 거기는 간접적으로 이제 만주족이 이제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만주족들이 이제 점점 힘이 커지면서 어딜 장악하면 요동 지역을 장악을 했어. 그러니까 요동에 있었던 이제 한 장군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문영. 이 사람이 좀 약간 무모한 짓을 했죠. 왜냐 군대를 이끌고 그 요동에 있는 그 진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강이라는 성이 그걸 잠시 점령했어. 진짜 무모했지. 왜냐 진강을 습격해서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없죠. 당연히 만주족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걸 진강 뺏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건너왔냐면 군대를 이끌고 중국 건너오기 힘드니까 막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조선을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강해군이 그 소식을 듣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 압록강 연안에 이제 대포를 설치해놓고 그쪽 만주 쪽을 포를 날리면서 큰 소리로 요동수복을 외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후금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저 평안도 철산 앞바다를 가도에 모셔뒀어. 거기에서 이제 놀아라. 대신에 우리가 군량도 대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모문영이 또 거기에 이제 군대 입고 가면서 딱 하면서 그때도 내 생각에 요동정벌이야. 근데 말이 요동정벌이지 요동정벌 할 생각 없고 거기에다 엉켜서면서 이제 상강무역을 한 거야. 그래서 명나라, 조선, 후금을 대상으로 무역을 해요. 밀무역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를 쌓아요.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군대를 늘리고 가끔마다 이제 저 평안도 지역에 약탈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또 그 강해군 정부는 또 모문영을 또 칠 수도 없죠. 명나라 군대니까. 그래가지고 얘한테 또 뭐냐면 막당 군량민을 주고 또 모문영도 이제 이 사람이 또 명나라 한관들 이런 것들 건신들에게 뇌물을 바쳐요. 자기 당파를 또 만들어. 그래서 그 명나라에서는 또 모문영 좋게 보고. 자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후금이 이 모문영 군대를 어떻게 할까 이제 후방에 있으니까 딱 그 가도에 붙어갖고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잖아. 일단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누드와치가 정벌전을 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 한 3만 명 정도 병력을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근데 있는데 누드와치가 정벌전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이제 쉽게 안 되고 그러다가 누드와치가 사망한 후에 이제 제가 말려보였어요. 홍타치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후금의 분위기가 주존론이 이제 극하게 변화된 거야. 그래서 홍타치 입장에 올 때는 일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가두에 주도하는 모문영 군대와 조선군 군대가 합세해서 청의 배후를 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자기 부하장 아미나에게 3만 명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도록 했어요. 3만 명 정도면 아직까지 이게 목적이 조선을 정벌하는 것보다는 조선을 좀 겁을 줘가지고 모문영 군대를 이제 쫓아내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정모랑의 이제 그 후금의 침략 그 배경이었고요. 그래서 쉽게 공격에 무너졌죠. 그래서 안주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냐면 북방 경계선이 이간이 난 이후에 쉽게 뭐냐면 강화되지 못했죠. 왜냐면 그 조선 정부 입장 올 때는 거기 강화시키면 어떻게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원군이 없다 보니까 지방 병력이 거의 없고 하삼도 병력이 없고 그 평안도 지방 병력만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방군 없이 유방군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강화도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항해도 정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진격을 멈춘 거야. 왜 멈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그 목적이 중앙정보를 해갖고 뭐냐면 그 약간 이제 공격해서 항복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겁주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병력이 3만 명밖에 안 됐죠? 그 병력 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패스패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급로가 차단할 수 있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모문영 군대가 후방을 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등등 해가지고 이제 물려놨어요. 물론 이제 모문영 군대를 패배시켰지만 일단 완전히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물려난 거야. 대신에 조선은 이제 강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양국이 형제군을 명시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가 관계 끊어라 후금이 명나라하고 근데 안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하고 형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맺었고 그 다음에 또 조선에게 중립을 요구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없지만 그 국경시장 있죠. 그래서 이제 평안도나 한경도 일대에 몇 개 열어가지고 간설시장을 열어달라.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후금이 이제 명나라와 싸우다 보니까 명나라부터 필수품을 못 받게 돼요. 그럼 어디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선에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물러난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됐던 이제 그 가도에 있는 문무령은 어떻게 죽었나? 거기에 보면 이제 산해관이라는 거 아시죠? 만리장성 끝에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해관 북쪽에 영원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산해관하고 이제 그 북쪽 영원선이 있었는데 이 영원선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원숭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원숭왕. 이 원숭왕 사람이 상당히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 영원선을 포기하려고 했어. 왜냐면 그게 이제 지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산해관에서 가서 지키자. 근데 끝까지 뭐냐면 영혼선이 지켜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가 영혼선을 계속 공격하는데 번번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숭왕은 그 당시 영혼선은 홍위포 아시죠? 홍위포를 배치해가지고 이제 누르하치 군대를 격퇴했는데 그때 누르하치가 홍위포의 파편을 맞고 죽게 돼.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홍타지잖아. 그러니까 홍타지 입장할 때는 이 원숭왕이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근데 이 원숭왕이 한번 사고를 치게 된 거야. 왜냐면 이 원숭왕이 누구시라니 그 모문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맨날 요동수복이 어쩌죠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하지도 않고 지 이익만 챙기고 그래서 원숭왕이 한번 이제 만나자. 그래서 우리 한번 술을 같이 마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원숭왕이 왜 날 만날까? 모문영이 군대 한 2만 명 이끌고 가서 만났어. 그런데 이제 이 원숭왕이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술을 먹이고 분위기 이제 하야하고 내포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술 취하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너의 제목이 너다 이렇게 하면서 원숭아를 이제 죽이셨죠.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야. 근데 원숭아 부대가 얘네들이 충성을 맹세해서 뭉친 부대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인 부대이기 때문에 원숭아 죽으니까 이제 해체 나가죠. 모문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문영의 부하장수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냐면 누르하치로 항복했던 거야. 근데 이때 많은 항복을 했어요. 그때 뭘 가지고 왔냐면 홍위포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뭘 가지게 되는지 홍위포. 그 원했던 홍위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해군도 또 가지고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청나라가 해군이 없었잖아요. 그 해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정료관 때는 강화도 갔으면 못 잡았죠. 근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 공격했던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뭐가 있었다? 해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모문을 죽이니까 이 원숭왕이 모문영을 죽인 게 후에 그 명나라 조정에 큰 타격을 줘요. 왜냐면 모문영이 오랫동안 한간들과 건신들에게 뇌물 줬다고 했죠. 그 모문영 지지세력들이 되게 많았는데 원숭왕이 모문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걸 잘 이용해서 이제 홍타치가 이간계를 써가지고 이 원숭왕을 이제 적과 내통했다 하는 명목으로 이제 함정을 빠뜨린 거야. 그래서 순종제가 그 원숭아를 잡아다가 책형을 해요. 책형은 뭐냐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죽이면서 이제 하나하나 죽이는 게 아니라 피부를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제거되죠. 그러면서 영혼선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떨어지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은 후금과 형제 매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칙명 정책을 버리지 않았죠. 나가서 이제 후금의 재치를 운영해서 군사력 배양해서 힘을 키웠다. 자, 근데 이게 후금의 재치임에서 군사력 배양에 힘을 키웠다는데 요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예. 많은 책들은 이렇게 한번 당했으면 군사 배양을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하지는 않았어. 말로만 이제 후금 때려잡자 그런 소리를 한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일단은 뿌셈이 있으니까. 자, 한편 후금은 만주를 장악한 후 항복한 명나라 장수. 이 되게 명나라 장수 중에 어떤 사람 모문영 있죠? 이 모문영의 부하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대상으로 간직도 주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 군대에 편입시켰죠. 특히 아까처럼 모문영이 이제 죽으면서 그 수하 장수들이 거기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수군 부대도 얻을 수 있고 홍위포도 확보할 수 있어. 그래서 해전을 취약한 자신의 약점을 크게 보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곳을 공격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몽고족도 공격해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후금이 그 당시 조선의 형제 매각을 군신의 매각으로 격상시킬 요구야. 이때부터 이제 국호를 후금에서 뭘로 계칭하죠? 청나라로 계칭하죠.
그러니까 이제 호금이 와가지고 이제 형제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황제도 모셔라. 그러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힘의 논리에 따르거든. 이제 보니까 명나라보다는 청나라가 더 힘이 강하다는. 그럼 당연히 청나라가 따르는데 문제는 조선의 사대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조선의 사대부는 항상 뭘 강조하죠?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임진할 때 명나라 우리가 도와줬고 어떻게 부모의 나라인데 그걸 배신할 수 있냐? 도저히 안 된다. 그 말로만 그래. 근데 대책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주전론이 힘을 얻어서 후금의 사신들 용골대라고 하죠. 용골대. 용골대가 이제 왔는데 이 용골대가 그 당시 그 항복한 그 당시 몽골 왕자들 같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 위세를 좀 가세하려고. 근데 그거에 왔는데 용골대가 이제 그 와갖고 이제 했는데 사대 예교를 군신 매가지고 하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골대 주변에 있으면 이제 그 용골대가 지내는 부분에 조선에서 이제 얘를 좀 보호해 주려고 군대를 좀 배치했나 봐. 근데 용골대 입장할 때는 이게 조선 군인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소식 안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악화돼.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후금이 홍타치가 이제 자기 민족을 호칭을 만주라고 했죠. 원래 이 만주라는 것은 그 뭐냐면 만주족이 자신을 할 때 만주족이었어요. 예전에 여진족, 뭐 숙신, 그 다음에 말갈 얘는 그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데 요 만주라는 건 자기 민족 스스로 부른 거야. 만주족은. 그래서 뭐 만주족의 호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운이 있어. 이만주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따서 만주라고 했다. 아니면 문수보살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와전돼서 만주라고 했다. 뭐 설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명칭을 대금에서 뭘로 바뀌었죠? 대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청태종은 조선 정부에 왕자와 주전론 주찬자들 인지를 보낼 걸 요구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 이들 묵살했고 청태종이 명나라 정벌을 앞서 후한을 없애고자 왜냐하면 만약 명나라 이제 갔는데 뒤에서 치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인조 14년에 망몽 한인군을 구성 13만 명을 이끌고 조선 10년. 이거는 친정이에요. 조선 앞에 정로는 3만 명 이끌었죠. 그러니까 이 3만 명 정도는 그냥 겁주기 위해서 온 거고 13만 명 정도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굴복을 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온 거야. 이걸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군대 파견 여지가 없었지. 뭐 그 당시에 이제 반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홀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조선의 이제 상황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그 북방 쪽에 이제 이렇게 뭐 안주나 평양, 항주 이런 방어선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청나라 군대는 이 방어선 무시해버렸어. 패스야. 그냥 무시하고 어디만 그냥 한양을 그냥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느슨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좀 시간 좀 끌려고. 그런데 갑자기 한양을 공격받으니까 이제 도망가려니까 강화도 길 끊긴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 거죠? 남한산성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강화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강화도에서 당한 거죠.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가 뭐가 있었어요? 해군을 가지고 있었잖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들어가다가 못 가고 남한산성 갔는데 남한산성은 장기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상성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같은 게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포위전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빠지죠. 이제 뭐 식량 같은 게. 그리고 주변의 원군들도 뭐냐면 청군들 깨지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점점 이제 뭐냐면 주전론에서 뭘로? 강화도로 기울어요. 그래서 특히 강화도 함락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인조는 나와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하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의 예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청나라가 그걸 기념하고자 만든 게 뭐예요? 삼전도 비문이죠. 이 삼전도 비문. 원래 이게 글씨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깎여서 없어졌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역사의 기록물인데. 그래서 청태종에게 3번 문호를 꽂고 3번 전할 때 머리를 쫓는 그 유명한 게 있죠. 상계국오 두대. 3번 그 문호를 꽂고 전하면서 9번 머리 쫓는 상계국오 두대를 행해줬다. 이게 이제 뭐냐면 외국 사신들이 항상 청나라 때 올 때 황제한테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청나라 저 영국에서
그 뭐 동인도에서나 영국 정부가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이거 항상 요구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성하의 매약, 성하 지맹을 맺고 전축하약이라고 하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전축하약. 물어보면 못 쓸 수 있어. 내용은 아는데 못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항례는 항복에는 중국 고대 구분을 재현하는 것으로 군신사의 복종을 의미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원래는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 조선 왕이가 이걸 처음에 요구했어. 뭐냐면, 원래 그 중국의 주례에 보면 항복할 때, 어떻게 되면 일단은, 왕이, 이 제후가 이제 거기 밑에 항복한 사람이 거기 입에 그 자갈을 물고, 그 다음에 자갈을 가지고 이제 한 낀을 만들어 간을 끌고 나오는 그런 게 항복이거든요. 처음에 그걸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갖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이거 대신에 그냥 와가지고 머리만 숙여라 상계 구구를 요구했던 거죠. 자, 하여튼 또한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청나라 명나라 외교를 당교하고 명나라 칠 때 원병을 파견할 걸 약속했죠. 그때 그래도 이제 원병을 약속했는데 그때 누가 파견됐냐면 임금업 아시죠? 임금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됐어요. 임금업 장군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청나라가 요구했던 육군이 아니라 우리한테 뭘 요구했냐? 수군을 요구했어요. 수군. 왜냐하면 명나라, 청나라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조선은 육군은 약한데 수군은 강하더라. 어디에서 인식한 거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수군이 주로 이제 파견됐는데 수군이 파견되더라도 이제 싸울 때 이제 요용했지. 왜냐하면 이제 폭탄 쏠 때도 이제 뭐냐면 하약을 직접 넣지 않고 이제 공포탄 그런 거 쓰고 핫을 쏘는데 핫을 할 촉이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일단은 예의는 지켜줬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호란의 후유증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 부분 볼게요. 자, 호란의 이제 남긴 후유증은 매우 컸는데 일단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형제를 비롯한 60만 명이 강제로 이제 청에 끌려갔고 그때 윤지, 홍익학, 오달제, 삼학제들이 척하 패망에 책임지고 참여를 당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전축하약 있었죠. 전축하약 내용에 이제 뭐냐 소현세, 복림대군 인질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척하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인질로 포로 잡아갔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 때문에 척하파들이 때문에 우리 맹을 깨고 패하게 됐다.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이 뭐냐면 관계가 끊고 전쟁을 이루어진 큰 원인이 이 사람들이다. 전범 재판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청나라 황제가 내 신하가 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근데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당했고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과 대신의 자제들은 물론 조선의 세자까지도 이제 심양에 계속 억눌렸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천국인데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했을 뿐은 이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청나라도 되게 잘 해줬어요. 왜냐면 청나라 일정 때는 비록 포로지만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왕자들이고 잘해줘야지 뭐냐면 나중에 조선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관계가 원활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포로지만 임진이지만 상당히 잘해줬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뭔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일단은 식량은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줘야 됐다. 원래 좀 보급해줬다가 좀 식량은 너네들 알아서 해라고 했나봐. 그래갖고 그 심양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강빈 있죠? 강씨 그 누구의 부인이에요? 소현세자 부인. 그 사람이 주도도 해갖고 이제 뭐냐면 농장도 만들고 조선인들 시켜가지고 무역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인주한테 찢겼죠. 네, 소현세자와 강씨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끌어간 사람들 피로인이라고 하죠. 보통 왜군이나 이제 청나라군들 대거 납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너네 요구한 게 뭐냐면 너네 데리고 가고 싶으면 돈 내고 은 내고 데리고 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부잣집 양반집 같은 경우에 돈 내고 데리고 갔죠. 근데 얘네들이 데리고 갈 때 무식하게 은 뭐 600냥 이런 식으로 고가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도 가격이 어떻게 해서 많이 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당시 또 데려와갖고 데려온 이제 부녀자들이 이제 정조리였다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가문의 축주라고. 원래 이혼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기처당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정부에서 그거 하지 마라. 이혼 안 시켜주겠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혼하고 세자가 들고 뭐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더 가면 두 번째 거쳐서 호란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선 청나라가 중원에서 이제 들어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 새로운 패자가 등장했다. 요것도 사실관계가 틀려요. 왜 틀렸을까요? 명나라를 멸망시킨 거는 청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멸망시킨 거죠? 그렇죠. 이자성의 난에. 이거 계속 좀 틀린 사실이 많은데 이자성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북방에 지켰던 오상계가 거기 사내가 지켰던 오상계가 이자성이 자기 척 건드니까 어떻게 항복을 해버린 거지. 머리 깎고. 그래서 이자성을 이제 멸망을 이제 쫓아내서 이제 하고 이때 청나라가 명나라 대신 들어온 거야. 그래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순종제의 원수를 갚았다. 명나라의 원수를 갚았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하여튼 조선은 마지못해 칙명정책을 포기하고 청국 중심의 중화질서에 편입되었다. 물론 이제 조선 내부에서도 청에 대한 복수를 하자. 설치 복수. 그래서 일본의 원조를 청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그날 이것은 이 주장은 일본이 명과 조선을 구한다는 명목을 쳐들어오는 상황의 우려 때문에 사라졌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시마 도주인데 이거는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컨대 조선은 병자호란의 계기로 중화로부터 완전히 끊어졌고 남북 약쪽으로부터 모두 오랑캐 마주치는 저 새로운 외교적 한계를 맞이하겠다. 이제 동아시아의 보편 문화인 중화를 상징하는 문명이 명예 멸망하고 총중심에 국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수립되고 일본이 독자적인 하위 질서가 구축한 가운데 조선은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며 주변 국가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걸 무슨 중화주의라고 하죠?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명이 이제 그 정통인데, 그 다음 청나라죠. 그래서 청은 받든 못이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청은 부정하는 거죠. 명의 중화의 정통이 어디로 건너왔다는 거야? 소중화인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이게 조선 중화주의가 되는 거야. 조선 중화주의. 그래서 이 조선 중화주의에 따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만들어지죠. 동국진체라든지, 그 다음에 진경산수학. 이것도 조선 중화주의. 그 다음 역사의식에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삼한정통론. 이런 것도 이제 다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한 것들이죠. 자, 일종의 뭐 정신승리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좀 보면 이제 잠깐, 그 자료 2번에 보면,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기후약조가 있어요. 이 기후약조. 요거 내용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몇 번을 보면 자료 4번을 보세요. 자, 자료 4번을 보면 거기 이제 그 강해굴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강옥리를 이제 파견할 때 내용들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강옥리에 보면 자, 도원수 강옥리에 합의했다. 당초 요동에 건너가 군사 1만 명 오르지 양세 정계 병만 선발하고 단속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장수와 병조에 서로 익숙하니 지금 와서 경소를 바꾸기 곤란하다. 명나라 장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도록 반도를 강구하는데 심사다. 그러니까 요 말이 핵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 말대로 행동하지 말고 너가 알아서 처신껏 행동해라. 그래서 최대한 정예병을 살린 만큼 돌아와라. 살리도. 그러니까 여기 항복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너 모여서 밀지어서 항복해라.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이제 그 연료식 기수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연료식 기수는 누가 썼냐? 노론 출신 쓴 거야. 이근희 사람이. 당연히 좋게 쓰지 않았겠죠. 강해군에 대해서. 자,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연료식 기수는 자료 5번과 자료 6번은 일종의 강해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썼다. 그런 것만 인식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이제 각자 보세요. 이 부분은. 쭉 있고, 이제, 밑에 북벌론과 이제 조선중화론을 보자. 북벌론과 조선중화론. 자, 북벌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병자호란한테 당했으니까,
뭐죠? 원수를 갚자. 이런 게 북벌론이잖아요. 북벌론은 이제 주도했던 게 호정이죠. 호정이. 근데 뭐 뒤에 이제 숙종 때도 좀 약간 많이 나왔고, 선종 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일단, 호정 때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북벌론이 좀 현실성이 없죠. 그러면서 18세기 때 노동 내에서 등장한 게 뭐예요? 북학론이죠. 이제 그 중국을 청나라를 치는 것보다는, 뭐냐면, 그 북학론은 적극적으로 배우자. 북학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북벌론은 정묘호란 시기에 이제 주와 척하 논쟁에서 척하론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화론 현실주의와 척하론은 간념적이다. 라는 이분법은 당시 맥락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나라는 결국 중원을 장악하게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부의 부당한 요구, 더 나아가 침략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척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앞에 뭐 척하의 영향을 받아보다는 그 당시 우리가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혼란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후군과 청이 아직 중원에 진출하지 못했고 명나라도 아직 건재한 때라서 동아시아 세력판도가 역시 유동적이었다. 자, 조선 역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 동원체제가 작동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강해군과 인조 때 초반에 거쳐 조선은 후금의 침략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대상이 건국이 돼 조선의 시야에 있었던 간념화된 오랑캐이긴 하지만 외적의 강압과 침략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본적 국정 지배층의 척하의 자세를 건재하고 있었건 당연한 선택이었다. 인조 정부는 그 강해군 외교 정책 등거리 외교 정책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제조지훈의 배반이라고 이제 하면서 뒤엎었죠.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친명 정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강해군이 이른바 중립외교는 명과 호금에 대립하는 국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략이었으나 결국에는 명과 호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중립만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강해군의 혁명한 중립외교를 부정하고 척하를 포함한 인조 반정 세력들은 외교 노선이 청나라 침략을 초래하여 파전을 자초했던 역사 평가 시 본말이 선도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딱 보니까 인조의 정권에 그 뭐냐면 중립외교는 부정하고 친명 배경 정책을 했던 인조 정권의 문제점을 뭐냐면 주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당시 국제에서 약간 번호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교과서 관점하고 통론 관점 완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저자의 그냥 주관적 관점이에요. 그냥 예.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금이 이제 올 때 후금이 조선에 요구하는 것은 아까 정묘호란부터 뭘 요구했냐?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들 요구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건 이제 4대 나중에 이제 병자 올 때는 뭐 4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쭉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쭉 넘어가서 두 번째 달라고 보죠. 자, 문제는 명예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던 인조반주의 집권층들이 척하의 공론을, 그러니까 척하의 공론은 뭐예요? 끝까지 싸우자는 거죠. 현실에 구현하며 청나라 맞선 능력이 있었는가다. 말만 그렇지 실제로 능력이 없죠. 그래서 말로만 이제 싸우자. 그 상황들을 보면 당시 군사제도의 문제점도 있고 있어. 무능했다는 걸 이제 쭉 있는데, 자, 당시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후금의 침략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훈련도관, 총독청, 어용청 등 신설된 중앙군영이나 새롭게 도입된 영장제를 위해서 지방군을 정비 강화되어 국방체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저 이간의 난때 있죠? 이간의 난 때 북방의 군대를 집결시켰던 이간이 그걸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북방에 군사 집중해서 안 되겠다. 그 북방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원래는 북방군하고 유방군이 같이 지켰는데 하삼도 군대를 더 이상 안 보내고 그 지방 자체 병력만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국방방비에 소홀이 됐어. 그런 것들이 병자호란에 이제 표절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마지막 줄 볼게요. 자, 병자호란의 패전 후 나라가 망할 뻔한 조선은 청에 대해서 사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종사에 보존할 수 있었다. 임진할 때 명나라가 제조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번에는 청나라가 베푼 제조의 은혜를 국가에 보존하는
요때 제조원 애가 뭐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직접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봐줘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냐 조선이라는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청나라 입장으로 조선을 정복할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청나라가 되게 웃긴 게 되게 원나라 간섭기나 이제 일제가 우리가 통치할 때는 되게 간섭 많았잖아요. 근데 원나라 간섭 되게 간섭한 청나라는 초반 때 조금 간섭을 하고 그 후에는 간섭을 안 했어요. 딱 거기 와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강희제 이후부터 간섭을 안 했어. 그래갖고 실제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간섭이 적었어요. 다만 이제 뭐만 성벽 같은 거 있죠. 산성 짓거나 그럴 때만 좀 약간 간섭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자, 조선이 다음 장 넘어가서 조선이 패전했으므로 청나라에 대한 사대는 거부할 수 없었다. 특히 인조는 반청파를 내치고 친청파를 중용하면서 대청사대를 주도하면서 청나라 은혜를 보답을 하려고 했다. 우리가 인조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 인조가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를 갈고 있었다고 생각하죠. 막 굴욕을 하니까. 근데 실상을 보면 그 사료를 보면 주로 이제 친청파를 되게 많이 중용해. 최명기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청나라에 가서 아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목숨을 유지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조에 잘못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소현세자 있죠. 소현세자가 와가지고 이제 뭔가 청나라 물품을 갖다 바치고 하니까 열받아갖고 뭐 버럭을 던져가지고 죽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소현세자가 이제 이게 나중에 죽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독살설도 있고 아마 이제 인조의 입장에 소현세자가 상당히 걸림돌 자기 정적으로 생각했을까. 그냥 소현세자가 그 당시 똑똑하고 인망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현세를 독살했을 거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독살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며느리 있죠. 강비. 강씨도 이제 뭐냐면 자기 죽인다. 정복에 독을 놓는다 해갖고 죽이고 그 아들 그 손자죠. 손자도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잖아요. 첫째, 둘째는 의문사를 죽게 되고 마지막 이제 아들도 있는 석견인가 그 사람도 22살 때 이제 죽게 되고 뒤에 얘기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근데 신료들 가운데 외면산 4대 예들 같이 내면 쪽은 숙명 배척을 해가지고 간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청나라 모신 거와 똑같다 해갖고 뭐냐면 아예 벗으라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친정 외교가 이제 급격한 게 언제 때 다시 한 것이 호종 때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뭐냐면 반청 외교로 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반청 외교를 했다고 해서 북별로를 내세웠다고 해서 까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아직까지 뭐예요? 사대 관계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반청 외교, 북별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북벌론에 대해서 볼게요. 북벌론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데 은근히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근데 북벌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굴욕을 당했고 그다음 명나라를 이제 청나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수를 갚자 했던 건데 누가 주도했냐면 호정이 주도했어. 호정과 그 서인들. 예.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이제 호정하고 이제 서인의 영수가 그 당시 누구였죠? 송시현이라는 사람 있죠? 예. 뒤에 노론의 영수로 추앙받지만 그 당시에 서인 세력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크게 두 차례 거쳐서 이제 북벌을 진행을 하는데 1차 북벌과 2차 북벌 이렇게 했는데 1차 북벌은 호정은 주도했어. 호정 주도기 때는 말 그대로 북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군대를 강화시키고 산성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도 정비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는 송시현이 주도한 북벌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호정이 주도한 북벌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고 많이 많으니까 비판이 많으니까 요때 이제 북벌은 하는데 요때 송시현이 주도한 북벌은 좀 약간 이상한 내수 양의식의 북벌이야.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군대는 아니다. 군대보다는 내수 먼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상강오존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다. 그 간념적 북벌론 그런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정의 북벌론과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당시 이제 송시현의 북벌론이 좀 달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북벌 논의는 구후에도 청나라가 약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뭐 현종 때라든지 뭐 숙종 때라든지 등등. 하지만 뭐 또 힘이 강해지면 없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18세에 들어가서 북벌로는 이제 뭘로 바뀌게 되죠? 북항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이제 뭐냐면 훌륭한 것들 받아들이자 이런 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 부분은 각자 보세요. 요거는 저희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 정치의 이제 세 판짜기 볼게요. 인조 때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인조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정책들을 이제 보는데 몇 페이지? 94페이지. 아이고. 자,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인조반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공사 기출 문제.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이분기시 나눌 때 보통 이제 예전에는 뭘로 나눴냐면 그 임진왜란 양난을 전후로 해갖고 나눴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 조선의 역사가 뭐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는 거야. 외인적 요소. 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일본 애들이 항상 강조되는 것은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너네들 체제 정비이기 때문에 200년 더 유지됐다. 이런 논리에 시말리게 된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해서 두 시기 전기와 후기 나는 거는 내인적인 거죠. 인조반정부터 해갖고 분당 정치가 점점 발전돼서 절정을 놓고 쇠퇴했다.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이제 인조반정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대개 정기 후기로 나눌 때 어디에 기준 하나요? 인조를 기준, 인조 반정을 계기로. 예. 자, 그러면 보면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치 세력의 주도서 인조 반정의 주도 세력이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의 주도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뭐이죠? 서인 세력들이야. 서인들에다가 부수적으로 누가 남인 세력들이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양단 체제가 공존이 같이 인정된 그런 정치, 분당 정치의 어떤 그 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자, 강해군의 정권의 중립외교는 국내 정치 세력의 협력에 뒷받침을 가능하나 강해군 자체가 상당히 허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죠. 왜냐면 강해군 자체가 이 사람은 적자가 아니죠. 서자잖아요. 근데 적자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목대비 그런 계비가 난 누구야? 영창대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왕이 될 수 1순위인데 불구하고 강해군이 1순위 됐던 거는 일단 강해군이 임진왜란 때 그 군주활동을 통해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이 너무 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세자 교체를 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이제 득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강해군이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영창대군은 이제 있는데 얘네들 이제 정통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임목대비도 유폐하고 폐모살제하죠. 또 이것이 정당성 더 약하게 됐고. 그리고 강해군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되게 대북 세력들이에요. 대북은 그 사림에서 그렇게 다수파가 아니거든요. 다수파는 어디 쪽이죠? 그 당시 서인이나 남인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권이 상당히 불안전했다. 근데 반정 세력은 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됐죠. 서인하고 남인의 연합 정권이니까요. 자, 그러면 인조를 보죠. 인조는 그 대북 세력의 독단적 정국 운영에 맞서서 능양군 누구예요? 훗날 인조죠. 이 능양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선조가 있죠. 선조가 있는데 선조는 각각 이제 계비였던 임목대비 안에 영창대군을 뒀죠. 근데 이제 영창대군은 너무 어리게 이제 어려서 계승 못했고 그 밑에 여러 이제 후궁들 뒀어요. 후궁들을. 그래서 이제 이 후궁 중에 이제 그 여러 후궁들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후궁에서 이제 뭐냐면 임해군하고 누굴 뒀죠? 강해군. 근데 이 후궁이 총애를 받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공빈 김신가 그 사람에게 여러 명이 이제 했는데, 뭐 심성군 뭐 등등등 해갖고 있는데, 그 공빈 김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게 누구더라? 능양군의 아버지가 누구죠? 정왕군이죠. 정왕군. 예, 정왕군이에요. 예, 정왕군이 있고, 정왕군에 이제 있고, 정왕군의
그 여러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능양군이야.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 올 때는 능양군이 뭐예요? 조카뻘 좀 되는 거죠. 조카뻘. 근데 이 강해군이 예전부터 정한군을 별로 안 좋게 됐는지 이 정한군의 이제 무당말 듣고 이 자리가 뭐냐면 왕기가 서려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고 거기에 궁궐도 짓고 그랬죠. 근데 실제 왕기가 서려돼 있어. 그래서 정한군의 아들이 누가 왕이 된 거야? 나중에 능양군이 왕이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 능양군이 이제 자기 뭐냐면 삼촌을 몰아내고 반정에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인조 반정은 조선 후기 정치 세력의 주를 서인 정권에 가게 되는 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로 온 남인 세력도 있긴 있지만 결국에 큰 흐름은 뭐야? 서인이죠. 노름도 어디서 나온 거야? 서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강해군의 서차자가 있지만 임진왜란 때 강해군 서차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서자인데 그것도 그 자기 형이었던 뭐가 있었어? 임해군이 있었죠. 임해군. 그리고 이제 강해군 두 번째였잖아. 근데 원래 임해군이 세자가 돼야 되는데 서열사. 근데 임해군이 평판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깽판 치고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그래도 강해군은 그 당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빠듯했거든. 그래가지고 총명했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서울에서 이제 그 피난 갈 때 서울 떠날 때 갑자기 이제 뭐냐면 봉해진 거야. 한참 미루고 있다가. 자, 하여튼 강해군은 국가 위기 상황에 사죄가 되어 국내 항쟁에 주도를 했고 국왕이 될 수 있었고 이걸 이제 분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했죠. 또 대북 세력은 강해군의 이제 선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의병을 일으켰고 왜냐 대북은 조식 계열이에요. 조식은 뭐냐면 예전부터 왜군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군사훈련 이런 것들 이제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밑에 있는 제자들 안에 뭐냐면 의병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강해군과 대북 정권이 연결돼서 정복을 주도할 수 있었다. 강해군은 정비소생이 아니라 활동사 하자가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목 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의식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의식을 냈어. 그래서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서공에 패하죠. 서공은 경운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강해군이 그 창덕궁 창건궁을 복귀시켰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것이 서공인데 예전에 월산대군 집터가 있어요. 월산대군 집터를 몰아가서 거기 정릉동 행궁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잠시 인조 때 선조 때 쓰다가 이제 경복궁 창동궁 할 때 옮길 때 이제 옮기고 거기에 경운궁에 이제 오늘날 덕수궁이죠. 덕수궁에 유폐를 시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폐본살제의 폐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강해군이 풍수설에 되게 헌업됐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이제 누구야? 정한군의 집터가 뭐냐면 왕기가 쓰여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집자를 몰고 거기에 궁궐을 세우죠. 그게 오늘날 경희궁인가 그거야. 인덕궁이라고 불렸던. 거기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재원도달을 위해서 조도사를 박인해서 정행을 하고 백성의 원성을 초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해군의 중립정책만 생각해서 강해군이 마치 선정처럼 하는데 욕 얻을먹을 짓은 되게 많이 했어. 이 사람도 보면 사주에 보면 그 다음에 강해군의 내정을 뒷받침할 대북세력들은 의병항쟁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남명계통이죠. 주로 그때 이제 아까 이제 무슨 상소가 오셨죠? 그 당시 그 이현적과 태계의 학행을 번쩍 깎아내고 종무 뭐냐면 제사에서 제외시키자. 예. 그래서 혜택 변천소를 올렸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살인들과 척을 지게 돼. 예. 자, 게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간학자의 친송위에 주목받은 중립외교는 당시 기준을 갖춰올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다. 그래서 이때 집권세인 북인마저도 반대를 했고요. 강해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대의정책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중립외교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북이 지지할 거라 생각했죠. 대북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보면 대북조차도 강해군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말년에 보면 거의 그 강해군은 외로운 섬에 있는 거야. 그건 이제 풍수 도창 사상에 믿어가지고 맨날 점을 보고, 거기다 김계시라고 해서, 그 연인 있죠. 상궁을 하면 끼면서 김계시만 말 듣고. 그래서 그때 하루 전까지 계속 보고 올려왔어. 왜냐면 이제, 반정이 일어난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김계시가, 뭐 반정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반정이 일어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계시가 반정세력에 뇌물 받고,
예, 강해군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김계시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예, 자기가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강해군의 대북 세력의 정치는 그 당시 선조 때 이후에 북인, 남인, 서인으로 분화되어 정착되었던 붕당 정치의 구조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대북 1인의, 그러니까 대북의 그러니까 대북 세력의 독당 정치야.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으죠. 이런 점에서 강해군은 앞서 시기 연상과 차원의 다른 군주는 분명하지만 사대부 공론을 중시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한 실적을 거듭하고 반정의 명분만 제공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강해군의 그 행적을 보면 태종이나 세조에 비해서는 되게 착한 정치를 한 거야. 이 사람 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사대부의 공론이 없었죠. 뭐 성리학적 윤리관 그건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형제를 죽이든 말든 간에 아버지 유폐시키든 간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근데 이 당시에는 살인들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대적 명분론, 성리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면화된 시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성추행, 성희롱 그게 문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약간 빈축만 살 뿐이지. 그런데 지금은 뭐야 미투 운동이니 뭐 하면서 조금만 잘못만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교직도 뭐 교사도 이제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조심해야죠. 예. 그건 뭐냐면 이미 시대적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야.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은 인조의 인척의 문신들, 그 다음에 선조의 호송공신들, 등등등 여러 문인들로 구성됐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앞에 중종반정에 할 때 진성대군은 떠면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능양군, 그 다음에 인조는 자기가 주도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조는 상당히 강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자기 집토도 이제 아버지 그 집안도 궁궐 짓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가 해가지고 뭐 영모 사건 엮어가지고 또 죽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반정을 하고 그때 이제 반정 공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김유, 김자전, 그다음 이기 이런 사람들이죠. 그 최명길도 눈에 보이네요. 그래갖고 이제 반정 세력들이 이제 들고 나니까 쉽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인조가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 밑에 보면 반정의 주체인 공신들은 인조 때 정치를 주도했으나 강해군 때 대북처럼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죠. 이들은 그래서 누구와 누구 서인과 남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정 공신들은 이항복과 김장선을 중심으로 이와 송호의 서인 계통을 확보한 자들 계통이었고 여기에서 강해군 때 대북의 독주에 반발해서 물러났던 남인이 이제 동조를 했죠. 그래서 있고 또한 북인 가운데서 서북 계통이 있어. 이 서북은 좀 대북하고 계열이 좀 달라요. 대북은 주로 어떤 계열이죠? 조식 계열이죠. 근데 소북은 어떤 계통이죠? 서경덕 계열이야. 서경덕.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뭐냐면 양청대군 사례나 그다음 폐모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소북계통들은 대북은 어딜 정통 보죠? 강해군을 정통 보죠. 근데 서북의 대부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 다수는 영창대군을 정통을 봐요. 그래서 이제 소북도 일부 정치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소북 세력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태가 돼요. 그래갖고 어디에 편입되죠? 남인 세력에 편입돼.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나중에 영남 남인과 구별돼서 금기 남인 계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조와 서인들은 강해군 때 대북 독주에 대한 반성에서 대북 정권을 단죄하되 붕당의 공존을 추구했다. 그 다음 현실 정치에는 주도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신계서 특히 공서를 중심해서 그때 김유, 김자전, 이기,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정국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서인의 이제 인조 반정에 이제 참여하지 않지만 그 당시 비공신계열이었던 청서 세력들과 또 공조하면서 또 남인 소복 세력들 다양한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참여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인조 반정 세력들은 요건 내가 어떤 게 논리가 뭐냐면 살림을 숭유한다. 살림은 뭐야? 살림은 벗을나지 않고 초하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야. 주 서울을 중심해갖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등용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뭐죠? 송시열이죠. 송시열. 이 사람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공유에 참여시켰다, 정치에. 그래서 이제 공소와 청서는 이의와 성호에 의해서 형성된 서인학파를 공유하였고 반정의 명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서로 존중했지만 강해군 때 정치 세력에 대한 수용의 범위, 원종 추송에 관련된 찬반 논쟁. 이 원종 추송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게 그 능양군, 그러니까 선조가 그러니까 인조가 집권할 때 그 당시 인조는 정통성이 약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적통이 아니죠. 반개 집안이잖아요. 반개 집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계보를 보면 이제 선조의 여러 명의 이제 후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공빈 김씨의 부인이 자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항군이고, 이 전항군의 그 뭐냐면 자식 3명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능양군이잖아요. 그러면 정통은 이제 뭐냐면 종법은 그 당시 종법을 강조해서 선조에서 누구한테 가겠어요? 임해군한테 가고 영창대군 갔는데 영창 죽었죠. 임해군도 죽었죠. 그 다음에 강해군도 어떻게 기한 가잖아 제주도에. 그러면 그 다음 소를 넘어가서 다음 소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자기 그 아버지의 그를 이제 뭐냐면 원종으로 이제 추송하고 왕인 것처럼 하고 그 종법을 선조 원종 자기 인조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집권 초기의 전반적인 관심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대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선조, 그다음 원종, 인조식의 어떤 정통, 종법의 정통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초점 맞춘 거야. 그만큼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일반화되면서 종법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겠다는 걸 좀 반영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찬반 논쟁. 그 다음에 정묘 변자호란을 거치면서 노정된 주화, 척하 이런 노선들이 이제 격화되면서 분화되어 나갔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내용들 뭐 지네끼리 논쟁을 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인조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 10년 동안 했던 것이 자기 아버지 정홍대원군 원래 정홍대원군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대원군이 돼? 대원군 되겠네. 이제 말 정했어. 대원군은 자기 그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했으니까. 자, 그럼 대군으로 잘못 봤어. 하여튼 정원 대원군을 원종으로 추송해서 종무에 모셔놓는 거. 그러면서 정통상 자기를 대종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주의 정통성 확보하기 위한 것 하지만 왕실의 서자에 불과했던 인물을 국왕에 올리는 종법 차원에서 큰 논쟁을 야기했다. 이 논쟁이 한 번 있었고 그 후에 또 한 번의 논쟁이 또 있었죠. 예성 논쟁. 이것도 종법 관련된 논쟁이죠. 자, 하여튼 그 논쟁이 이용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요건 뭐 논쟁 내용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하는 가정하에서는 정보나라에서 이제 집권세력들의 변동 과정도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앞에 내용과 이제 겹치니까 각자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좀 볼게요. 다음 장. 자,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는 우리가 통념과 달리 이게 친정 노선을 이제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반청 노선을 했다 하지만 실제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친정 노선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처럼 그 청나라 억류 중인 소현세제가 왕이 되울까 세울까 노심초사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예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어. 원나라가 보통 이제 왕이 있으면 세자를 내서 왕이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었죠. 역사상 중조다가는. 그러니까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소현세자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소현세자가 똑똑하거든. 그리고 소현세자가 자기가 친하니까 이게 뭐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쫓겨나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걸 항상 걱정을 했나 봐. 그래서 이제 특히 소현세자가 그 뭐 서양 신부도 만나고 청나라 고관도 만나고 그 소현세자 그 부인이었던 강씨가 와가지고 이제 무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인조의 의구심을 사갖게 되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귀국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체를 보니까 뭐 이렇게 뭐 7군데에서 8군데에서 막 뭐 검은 피가 나왔고 독살의 흔적이거든요. 독살당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있어. 이게 여기서 이제 소현세 독살설을 마친 그 뭐냐면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독살 안 당했다는 설도 있고 왜냐면 소현세자가
예전부터 뭐냐면 좀 약간 몸이 약했다. 그 가신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 나고 나서 당연히 소현세가 죽었으면 이 다음 후계자들 새 손을 정해야겠죠. 네, 종법상. 그런데 그 소현세자의 아들을 이제 새 손을 정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냥 복림대군을 한 거야. 사자에. 그리고 세자빈 강씨를 이제 옥살을 시켰죠. 왜냐면 이제 세자빈 강씨가 이제 그 당시 의심을 냈어,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이 여자가 좀 약간 기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자빈 강씨가 이제 그 뭐냐면 소현세자 죽고 나서 그 자기 아들들 무시하고 왕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세손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막 항의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그 정복을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독이 들어가는데 독을 누가 주냐? 강씨의 뭐냐면 강씨가 집어넣었다. 강씨가 이제 시녀들 시켜서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씨를 이제 족치기 전에 먼저 그 주변의 시녀들 다 족쳤거든요. 한마디도 그거 다. 그래서 그게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이제 억촉을 해갖고 이제 강씨를 죽여버리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아들도 죽이고 죽였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복림대군을 세워요. 호종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번 쭉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그 호종 때 북벌 정치가 있지만 이제 호종 때 북벌 정치는 이제 각자 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뭘 보냐면 거기 108페이지에 보면 현종 때 예성 논쟁 있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출문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